지금 왜 못 가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했거든요. 저는 원전주보다는 로봇에 대한 주가의 상승 포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한 거는 근데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업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빠르면 26년이면 보조금이고 첨단 생산세액공제고 나발이고 그냥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휘발유차는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2차전지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해외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캐파도 또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원자재 이제 자금 조달에 이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이 안 된 기업들은 그 원자재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포스코 퓨처엠처럼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재무 구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걸 재무 구조의 리스크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국처럼 지원을 못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기업들만의 자구책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도 하고 채권도 발행한 건데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미국발 관세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업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실제 앞으로 여기서 요 구간을 버티면 남은 시장의 전체 파일을 저는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이유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IRA 법안 중에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삼성 SDI는 사실 작년에 첨단 생산세 공제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올해 아마 예상되는 게 캐파 기준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뭐 한 3천억 정도, 아주 러프하게 많이 보는 데는 캐파가 줄어들어서 한 5,700억 정도를 생산세액 공제로 돈을 받는 건데 그거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못 받는 그거 받는 기간이 땡겨지는 거 아니야? 짧아지는 거 아니냐? 그 우려거든요. 근데 그 우려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첨단 생산세액 공제 앞당겨지는 거 조기 폐지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그럼 뭐 더 얼마나 반영할 건데 지하실 밑에 바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거조차 나왔잖아요. 어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 그러니까 28년 조기 폐지 목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실제 나온 거는요. AMPC 관련돼서 원래대로 원한 유지예요. 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정도 수준으로 유지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31년이든 2028년이든요. 그 전에 저는 진짜 빠르면 26년이면 보조금이고 첨단 생산세액 공제고 나발이고 그냥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랑 휘발유차랑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지 정부에서 세액 공제 줄 테니까 전기차 사 그 강제하는 문제랑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려하는 이 조기 폐지 문제도 일단 2031년으로 3년의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LG엔솔이든 삼성 SDI 등 SK온이든 2028년이라고 고려를 해도 28년까지 지금 3년 남았잖아요. 저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온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책으로 이미 지금 자본 조달을 하고 있잖아. 포스코 퓨처엠이 유증을 하고 LG엔솔은 연구체를 채권을 발행하고 해서 자본 조달을 했잖아요. 그 자본 조달 통해서 주가 떨어지고 주주들한테 욕은 먹었지만 자구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자구책 마련한 걸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3년이란 시간을 번 거예요. 28년까지. 근데 보세요. 31년까지 늘어났죠. 그럼 6년이란 시간을 번 건데 6년 안에 시간 버는 기간 동안 이미 자생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LG엔솔이든 삼성 SDI든. 그래서 이게 절대 확대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긍정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IRA 수정 법안 하원 통과됐죠.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원에서 반대하면 이거 최종 결정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최종 결정 나는데 7월 달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아직 7월 달까지도 아직 불확실성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2031년까지 1년 앞당기는 수준으로 아주 기준이 좋아진 거예요. 무슨 조기 폐지 28년 조기 폐지 되는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IRA 감축법 수정 법안에서 강력한 PFE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없던 거거든요. 기존에 뭐였냐면 FEOC였어요. 바로 해외 우려 기간. 해외 우려 기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FEOC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정부, 단체, 개인 지분의 25% 이상 포함된 기업이었다면 PFE는 그냥 포괄적으로 정부의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금지 대상을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EOC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추가된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장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는 IRA 수정 법안이 북미 시장 내에서 오히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 AMPC 수령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연기됐고, 그 다음에 아까 FEOC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이 이 PFE, 외국 법인을 중국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력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부 포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래서 미국 내 배터리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한국산 소재 업체들과 셀업체들이 시간을 벌었다는 거고요. 시간도 우리가 3년밖에 못 벌을 줄 알고 엄청 우려했는데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기간이 다시 여유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PFE 법안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상원을 통과해서 아까 7월 1일부로 트럼프가 사인을 할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 AMPC 수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중국산 소재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장 파나소닉도 해당이 됩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일본산 음극재를 쓰는 경우에서 철폐해서 지금 파나소닉이 어디 거 음극재를 또 중국산을 쓰냐면요. 중국의 탑티어입니다. BTR이나 샹샹이란 음극재를 쓰는데 그게 대주전자재로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또 재미난 게 테슬라가 일본의 파나소닉 보고 야 너네 빨리 캔자스 공장 증설해. 왜 증설 안 해? 그랬더니 증설할게요 했는데 저희 양극재를 스미토모 화학에서 조달을 하는데 스미토모 화학이 캐파를 증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건 네 사정이고 너네가 알아서 조달해 증설해. 그랬더니 바로 파나소닉이 국내 양극재 업체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이 세 군데 업체랑 바로 다이렉트로 LG엔솔 끼지 않고 협의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파나소닉 물량도 실질적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 요거는 아주 우려가 깊었던 24년도 3원계입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국 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롱바이가 1등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6등으로 떨어졌어요. 에코프로가 원래 3, 4위권이었습니다. 중국 포함해도. 그런데 에코프로가 많이 밀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8등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6등, 7등권이었는데 8등으로 밀렸어요. 그 다음에 LNF가 요 밑에 있죠. 12위권. 자, 그런데 여기서 롱바이는 어디랑 지금 특허 소송 중이죠? LG화학이랑 특허 소송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요 XTC랑 레신 여기가 미국발 들어가는 거, 유럽발 들어가는 거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3원계 중에 탑티어니까. 요 밑에 단에는 물량이 딸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장 캐파를 적극적으로 요게 바로 스미토모 메탈망인 스미토모 화학입니다. 일본. 요게 11위권인데 요게 지금 증설을 못 해가지고 파나소닉이 국내 양극재 업체한테 그걸 매겼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마 더 빠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요 최상위권 롱바이를 포함해서 레신이나 XTC 요 점유율을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쪽에서 미국 쪽에서도 중국산 양극재를 쓰는 게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중국산 양극재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교체 수요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관세 때리면 휘발유차는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휘발유차 가격이 올라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휘발유차 지금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의 가격대가 35,000달러에서 45,000달러거든요. 이게 관세를 매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 누구한테 전가할까요?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저는 그게 더 심각한 우려라고 봐요.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자동차가 덜 안 팔리는 거?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모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휘발유차의 45,000달러 미만의 가격이 20%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 IC가 바로 휘발유차를 말하는 겁니다. 내연기관차. 그럼 휘발유차만 올라갈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안전자리에서 휘발유차 가격이 20% 올라가는데 전기차는 이미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대량 양산 체제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배터리 가격이 그냥 계속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이 생기면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도 전기차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리에서 관세 때문에 휘발유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차는 여기서 가격을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아도 휘발유차하고 가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를 받든 가격을 올리든 상관없이 그냥 전기차 자체 싼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35,000달러 이하대에서 4만 달러 휘발유차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격대. 이거 보조금 뺀 차입니다. 그 가격대가 실질적으로 이 관세의 영향 때문에 더 잘 팔리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폭스바겐의 ID4 시리즈. 그게 4만 달러 미만 수준인데 미국에서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ID 시리즈가. 근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EV3랑 캐스퍼 같은 경우는요. 수출 이제 넘어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기 시간이 11개월이래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대기 시간 11개월 되는 차는 없다고 해요. 그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도 11개월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차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전동화의 회수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전동화의 대표적인 건 뭐죠? 전기차입니다. 전동화의 전기차가 ROE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이익률이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배터리 원가 혁신입니다. 배터리 원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전동화의 ROE가 정상화 국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플러스 전기차 자체의 기업들이 점점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이미 전기차로 돈을 벌고 있는데 포드니 GM이니 테슬라는 이미 돈을 벌고 있죠. 포드,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전부 적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전동화 회수 시점이 임박했다.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의 원가 혁신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플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 GM이나 포드나 도요타의 최상위 전기차 공급망 포지셔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면 그 밑단의 하위에 현대기아,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이 점점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중저가 포지셔닝의 단단한 고객 충성도, 로열티를 높이면서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전부 제외됐던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9이 IRA 보조금 지급이 올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현재화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현대기아차 팔 때 인센티브를 3,000달러나 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주면서 많이 팔았던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반토막 난대요. 1,500달러. 그럼 무슨 말이냐? 미국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사업이 가파르게 이익을 확장하면서 휘발유차까지 인센티브를 덜 줘도 되는 전체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페리티 구간,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의 그리드 페리티처럼 전기차의 가격 페리티 구간이 정말 멀지 않았다. 1년 안에 올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극소수의 메이커만 미국 전기차 시장을 다 먹을 건데 그 미국 전기차 시장에 극소수 먹는데 현대기아차가 들어가면 현대기아차도 점진적으로 중국산 음극재, 중국산 양극재, 또 심지어 뭐 일부 CATL 배터리 쓰는 모델들을 다 철퇴를 가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기차 대당 적용되는 배터리가 80kWh라고 보면 400GW입니다. 400GW 정도 1년에 이제 소요된다고 보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 시스템 이거는 최소 요구 전력이 100kW입니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UP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 자,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는 LFP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가동해서 엄청나게 배터리의 안정성과 효율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가 다 보증돼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정전 전력 공급 UPS 장치는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UPS랑 같이 지금 BBU라고 해서 배터리 팩 유닛 이것도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만만치 않게 아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지는데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 계속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과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2차 전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가가 빠졌다고 산업이 끝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요 약간의 고비 1년 내지 네. 2년의 고비만 넘기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도 하고 네네네. 욕도 먹어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핵심은 중국 업체들을 이겨내고 수익을 1, 2년 뒤에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이제 네네네. 주가의 승패를 가르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게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기술력은 좋지만 LFP 배터리로 앞세운 중국에게 지금 세계 네네네.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는데 네. 이길 수 있냐? 역전극이 가능한 거냐? 3원계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 같은 저렴한 걸로 그냥 세계 시장 중국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우리나라가 좀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LFP가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 3원계가 들어가는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도 중저가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주행거리가 예를 들어 300km 미만인 차 BYD 같은 거는 LFP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서도 워낙 저가니까 싸니까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측면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저가 모델 중에서도 뭐 테슬라도 예를 들어 보면은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중저가 차도 스탠다드랑 롱레인지로 모델을 구분해가지고 뭐 스탠다드 쪽에서는 LFP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LFP가 철저하게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LFP하고 하이니켈의 차이를 뒀던 거는 동일 에너지 밀도당 LFP가 가격이 싸서였잖아요. 근데 LFP는 가격도 싼데 안정적이다. 그리고 LFP가 주행거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LFP 가격이 여기서 더 싸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3원계 배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물론 LFP 배터리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래서 3원계 배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배터리 3원계 배터리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요. 또 뭐가 떨어지죠? 니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니켈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약 올해 40% 가까이 감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요 공급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장 핵심인 리튬하고 니켈이 가격이 막 무지막지하게 빠지면서 3원계 배터리도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킬로와트 시당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LFP하고 3원계 배터리가 20% 안짝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된다. 그러니까 가격에 그게 없는 거죠.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주행 거리를 아직 극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FP가 600km 이상 간다면 그게 뭐 예를 들어 날씨 조건이라든지 그 C레이트라고 하는 뭐 출력 에너지 출력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 용량 딸리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나 뭐 기후 변화가 심한데 우리나라처럼 온도가 뭐 낮게 떨어진 온도가 되게 낮게 저온에서 떨어지는 데는 중간에 충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주행 거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LFP랑 3원계랑 같이 갈 거예요. 같이 투 트랙으로 갈 건데 LFP가 완전히 하이엔드 차종에는 지금도 대체 못하는데 앞으로 3원계 배터리는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무조건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닌 거죠. 성능만 보고 사면 LFP가 극명하게 같은 단위 킬로와트 시당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온도 조건이나 극심한 환경 변화에 대응이 약한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LFP를 쓸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3원계 배터리의 저가 버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LMR입니다. LMR. LG 엔솔이 GM하고 지금 28년도에 합작으로 GM하고 LG 엔솔 합작으로 LMR 배터리를 28년도에 각형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LMR이 뭐냐면요, 이 망간을 넣은 겁니다. 근데 망간은 니켈보다 엄청 싸요. 그러니까 매장량도 5배, 니켈보다 훨씬 많죠. 5배, 10배에서 뭐 100배 이럴 겁니다. 매장량도 많은데 가격도 너무 싸요. 그러니까 리튬, 망간,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망간이 뭘 대체하는 거냐면요, 니켈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니켈보다 더 비싼 건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를 대체해요. 코발트가 이게 아마 억대일 거예요. 억대. 리튬보다 더 비싸요. 코발트를 대체하는데 망간이 매장량도 많은데 가격도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코발트의 양을 줄이면 망간을 많이 넣을수록 그냥 3원계 배터리 자체가 엄청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LMR이 같은 단위 에너지 밀도당 LFP보다 주행거리는 100km에서 150km 더 가면서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니켈 3원계 니켈의 비중이 90%까지 가는 거를 안 쓰더라도 그 바로 밑단계 수준은 전부 LMR로 대체될 것 같아요. 왜냐면 LFP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가격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온도 조건이 나쁠 때, 온도가 극심하게 낮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뭐 따뜻한 나라에서 그냥 너무 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드한 조건에서도 LMR은 거의 하이니켈 양극재와 동일한 수준의 그 에너지 밀도랑 에너지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충전 포함입니다. 충전 성능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LFP는 LMR로 다 대체될 것 같고요. LFP, LMR, 3원계로 양분될 건데 어떤 차종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LFP는 그냥 에너지 밀도 상관없이 그냥 돌릴 수만 있으면 돼. 구동만 시킬 수 있으면 돼. 그 필요한 부분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ESS 쪽에는 전부 뭐 LFP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ESS에서도 요새 재미난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대규모 AI 연산, 추론, 훈련용이 필요한 고밀도 배터리로 ESS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에 NCA ESS를 납품했고요. LFP가 아니라. 그 다음에 LG 엔솔도 하이니켈 3원계 양극재 배터리 ESS 배터리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에서도 대규모 AI 고밀도 고추론 훈련을 위한 ESS 쪽에서도 조금 배터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런 고객사의 어떤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마치 모든 ESS 시장을 뭐 100%를 LFP로 대체한다. 그 시장도 조금 양분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LG 엔솔이 지금 LFP 25년도 말이나 26년 초에 양산하는 거 너무 늦지 않았냐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LFP 시장은 점점 줄어드는, 아니면 LMR이나 아까 말씀드린 3원계 배터리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좀 대체되는 부분, 그 다음에 LMR이 이제 폭증하면서 대체되는 부분, 물론 거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심지어 ESS는 전부 LFP 쓰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대체되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FP가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유일한 장점, 그거 하나로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중저가 차종에조차도 현대차가 증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통해서 3원계 배터리를 엄청나게 싸게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도네시아 LG엔솔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3원계 배터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LFP랑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양산하면서 심지어 에코프로 쪽에서도 내년에 26년도에 깜짝 놀랄만한 3원계 양극재 배터리를 내겠다. 그 말은 깜짝 놀랄만한 3원계 양극재 배터리가 성능은 LFP보다 30% 이상, 50% 이상 뛰어난데 가격은 LFP랑 동일한 양극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LFP는 계속 설 자리를 잃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2차 전지 좀 우려와 달리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구독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하고 산업, 기업, 그리고 매주 그 주에 특징 있었던 산업 중에 제가 엄선해서 최소 2개에서 최대 3개 이상의 산업과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그 유료 구독 모델로 매일매일 시황, 산업, 기업을 점검해드리고 매주 그 주에 있었던 거를 또 일괄적으로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니까 구독 모델 보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황 대응하실 수 있고 저하고 같이 이제 재밌게 투자 아이디어도 얻고 공부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제가 또 라이브도 하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아마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이사님이. 그러면 거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세계적으로 탈원전, 네. 탈신재생 에너지 흐름이 이제 대세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아시아 쪽도 그렇고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이제 흐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원전 지으면 안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흐름이? 아마 AI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았나 보고요. 신재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신재생의 발전 단가가 싼 건 맞습니다. 싼 건 맞는데 환경에 대한 제한 조건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야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이 거의 50% 넘고 원전 그래봤자 10%인데 아니 그 10% 채우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10%에 SMR 포함도 안 된 거예요. SMR 포함되면 전 20%갈 거라고 봅니다. 20%나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요거요. 유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유럽에 지금 탈원전했던 국가들이에요. 네. 영국,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이 중에 이미 신규 원전 계획 잡힌 거 플러스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원전을 회귀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유럽 하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재생의 나라 하는 나라예요. 자, 유럽의 독일이 신재생 해가지고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전력을 너무 부정확하게 공급하고 전력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한전이 32조씩 적자를 떠안으면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자, 신재생 에너지 너무 리스크가 커요. 자, 첫 번째, 일단 에너지의 공급이 매우 부정확해요. 자, 태양광 우리가 일조량이 맞나요? 우리 바람 어떤가요? 바람 일정한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자,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최고의 안정적인 전력을 24시간 일정하게 돌려야 돼요. 그 24시간 일정하게 안정적인 고출력의 전력을 돌릴 수 있는 건요. LNG, 복합 화력 발전, 석탄, 그 다음에 원전이에요. 풍력하고 태양광 전력량을 쭉 이렇게 빅데이터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에너지가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럼 한창 지금 이거 빅데이터 지금 연산 추론 돌리고 있다 갑자기 화면이 꺼져요. 그리고 한 5분 뒤에 또 다시 켜져요. HBM 칩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꺼져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력의 수급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해가 지면은 태양광은 전력의 생산이 안 되고 바람이 멈추면은 맞죠? 근데 네. 또 어떨 때는 한여름엔 막 낮에는 엄청 많이 올라가고 필요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ESS에 저장해놓고 쓰잖아요. 그럼 ESS 설치는 별도의 비용이 안 드나요? 신재생 풍력과 태양광을 하기 위한
또 엄청나게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별도의 전력기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급에 적합하지 않아요. 고출력의 고전력을 하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만 싼 거예요. 근데 그 발전 단가라는 것도 LCOE라고 있거든요. 발전 평균 균등화 비용.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원전이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거의 최하위급 레벨이에요. 근데 환경적인 문제로 문제 삼았는데 이미 유럽과 미국과 글로벌 그 에너지 기구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이미 정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연평균 계속 30% 50%씩 지금 전력을 깎아먹고 있는데, 와, 미국 AI 데이터 센터만 미국 전체 전력의 7%에서 이제 30%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7%대래요. 그럼 미국만 AI 돌리나요? 아니잖아요. 유럽은 안 돌리나요? 아시아는 안 돌리나요? 그러면은 대표님 요게 그 저희가 가끔 몇 년 전부터 저도 한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탈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댓글 보시면 원전이 지금은 이제 다 가격도 싸고 다 좋은 거 맞는데 이게 결국에는 폐기물이 나중에 어떻게 네네네. 터질지 모르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거 네네. 아니냐. 그래서 싼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는 그런 거를 감수하더라도 이 AI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가 지금 대세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이 전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기술도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아, 원전도 기술력이 네.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22년 만에 벨기에가 바보입니까? 왜 탈원전을 폐기했겠습니까? 덴마크도 탈원전을 재검토했습니다. 덴마크는요 40년 만에요. 이태리는 원자력 기술 사용 허용 법안을 이미 3월 달에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난리 났죠. 스페인뿐만 아니죠. 포르투갈 정전됐잖아요. 그렇게 신재생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전력의 수급이. 그 잘 사는 독일이 신재생 열심히 돌려가지고 경제가 망가졌다고요. 그냥 독일 경제 망가진 거 아시죠? 독일이 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기 공급하는 거랑 제조업에 전기 공급하는 거는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제조업에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원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난리 하는 겁니다. 독일 원전 재가동 논의하고 있고요. 프랑스, 벨기에, 영국은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 플러스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원자력 7곳이 폐쇄됐던 건 스페인인데 전부 다시 되살려라 하고 있고요. 영국은 전초노입니다. 대형 원전 건설하면서 SMR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 이미 중국한테 원전 패권을 뺏겼습니다. 환경을 계속 개무시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원전에 보이지도 않는 국가였어요. 10위권이 뭐예요? 20위권 밖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3위권, 2위권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을 빼고 원전 강국 여기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일본 이 나라를 전부 포함한 원전 개수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그렇게 탈원전 하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력 수급에 박살이 나고 독일 경제 박살나는 동안에 중국은 원전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5등 국가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요. 지금 원전 짓는 거 단가 가지고 말이 많은데 중국 대단한 게 뭐 우리가 경계할 건 경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건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중국의 원전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최근에 밝혔어요. 우리 10기를 신규로 건설할 건데 40조. 한 기에 4조예요. 굉장히 싼 거 아닌가요? 엄청 싼 거죠. 어. 우리나라 원전 지금 얼마 드는지 아세요? 8조. 우리보다 반값인 거예요. 반가이 됐어요. 와. 네. 미국은 더 비싸요. 미국은 12조, 13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조인 거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짓는 것도 이렇게 싼데 그러면 이 제조 건설비도 태양광이 제일 싸죠. 그냥 패널만 설치하면 되니까. 아, 이거는 진짜 그 정부에서 신재생 엄청 그 강조하던데 제조업에 맞는 전력 발전원 수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단가만 고려하지 말고 전체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ESS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 전력 안 돌릴 때 잉여 전력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어요. ESS가 그렇게 충분히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유력 대선 후보가 막 지금 뭐 신재생 늘리겠다 하면서 원전 얘기는 싹 안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원전 최 1등 국가로 들었으니까 트럼프가 아차 싶어서 그래서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로 신규로 다시 원전 그 에너지 패권을 에너지라는 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SMR 미친 듯이 개발해서 SMR 통해서 전체 원전 시장을 다시 새로 재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장 핵심 밸류 체인이 두산 에너빌리티, BHI, S&T 에너지, 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진짜 정말 롱텀으로 왜냐면 원전 짓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부정적으로 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원전 짓는데 8년 이렇게 걸리니까 SMR로 대처하겠다는 거야. 왜냐? SMR은 3년이면 돼요. 가격도 제조 단가도 너무 싸요. 대형 원전의 30에서 50% 가격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덜 위험해요. 그리고 이건 이동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SMR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야 SMR 언제 되는데 멀지 않았어요. 28년도부터 SMR 막 폭증할 거예요. 미국만 얘기 나왔는데 여기 지금 예시로 갖고 왔어요. 영국의 힌클리. 여기 SMR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런 데도 보겠죠. 이제 우리 대형 원전 6기 지으려고 했는데 투트랙으로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4기 먼저 대형 원전 짓고 2기는 SMR 안전성이나 기술 레퍼런스 확보되는 거 보고 2기는 SMR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가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어마어마한 전력의 소모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패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중국한테 탈원전 하는 동안에 그냥 너무 많이 뺏긴 거예요. 원전에 대한 경쟁력을.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소형 모듈 원전 SMR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다시 이 원전에 대한 패권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아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와 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많은 레퍼런스와 아시아도 많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LNG 복합 화력 발전을 투트랙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미국에서 LNG 싸게 수입해 와서 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원전 기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LNG 값싸게 동남아시아에 뿌리고 미국은 LNG도 많이 생산하고 싸게 생산하고 그러니까 LNG랑 원전이 다시 뜨면서 그 밑단의 밸류체인 기업 중에 글로벌 탑티어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탈원전은 뭐 전 세계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이 지으니까 지금 수주할 게 많고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원전주 주가 흐름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좀 가고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5년도 들어서만 80% 가까이 상승했고요. BHI는 이미 100% 넘었고요. 작년에도 90% 가까이 넘었거든요. BHI는 2년 연속 200% 가까이 되고 있고 S&T 에너지가 전혀 모르죠. 여기 네. 주목 안 받는 회사죠. 여기도 80% 올랐어요. 올해 1월달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1월달 대비 80%, BHI 130%, S&T 에너지 1월달 대비해서 80%. 현대건설 몇 프로 오는지 아세요? 80%. 와, 현대건설 건설주가 이 정도로 큰 회사가 네.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은데 네. 어마어마하죠. 원전 때문에 올랐습니다. 원전 때문에. 대표님 근데 이렇게 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좀 밸류에이션 너무 고점 아니냐
조금 좀 염려된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님은 좀 투자 타이밍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는지요? 밸류에이션 비싸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원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돼요. 주도주는 꼭 내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 주도주 하나가 다른 짜잘짜잘한 거 수익을 깎아먹는 거를 많이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럼 내 전체 수익률이 좋아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S&T 에너지 심지어 현대건설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잖아요. 네. 그럼 주도준 거예요. 예를 들어 미용료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네. 근데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 보면 네. 아직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BS 다 박살나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회복하는데 그런데 티니핑 아시나요? 하추핑? 하추핑은 압니다. 네. 그것도 컨텐츠군요. 네. SAMG 엔터? 그것만 올해 1월 달부터 쌈엔터라고 하는 SAMG 엔터가 얼마 오른지 아세요? 400% 올랐어요. 와, 5배나 올랐어요. 네, 재밌죠. 엄청난데요. 하추핑 하나로 그냥 네. 난리가 났어요. 같은 콘텐츠인데 한 개 업종만 그냥 나 혼자 주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건 주도주가 아닌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 에너지, 대우건설까지 대우건설도 한 30% 올랐거든요. 네. 전부 주도주인 거예요. 한택 요것도 한 70%. 밸류체인이 다 오른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얘기하신 밸류에이션을 보면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15조에서 17조에서 20조 정도 매출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익은 올해 드디어 이제 1조 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 한 1조 4천억, 27년에 한 1조 7천억 이렇게 꾸준히 그냥 연간 한 15%씩 이익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BHI 같은 경우도 여기는 훨씬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200억대에서 400억대에서 560억대에서 780억 이렇게 증가하고요. S&T 에너지도 200억대에서 500억대에서 670억대에서 800억대 막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현대건설도 적자였어요. 1조 넘게 적자였다가 올해 1조 흑자 전환해요. 거기서 1조 3천억, 1조 7천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58배까지 왔어요. 내년에 조금 이익이 올라가니까 40배까지 떨어지고요. 현대건설은 건설주인데 8배고 6배니까 네. 그냥 건설주 밸류예요. 건설주 평균이 한 6배 정도거든요. 그럼 건설주보다 한 10% 아니다. 한 20% 정도 프리미엄 받는 거예요. 근데 원전의 지금 현대건설은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체코 말고 불가리아가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핀란드가 있고요. 영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국가의 원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건설주 평균보다 20% 밸류에이션 할증 받는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현대건설이 제일 부담이 없죠. 왜냐면 건설주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HI 여기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까 영업이익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500억대에서 650억대, 뭐 800억대 이 사이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BHI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밸류에이션 쌀 수밖에 없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 올라가는 것보다 BHI 이익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BHI는 올해 기준 40배고 내년 기준 26배예요. 그러면 전체 평균값을 내봤어요, 제가 이거. 보통 건설주들이 많으니까. 이게 전체 그 건설주랑 원전 기자재 업종의 평균 PER을 계산해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58배랑 BHI 41배 포함하면 평균값이 30배 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걸 좀 기준점으로 삼아 보실 수 있죠. 거기에는 건설주 같은 뭐 대우건설 같은 뭐 5.8배짜리도 포함된 거니까 30배 초반이 평균값이구나. 내년은 당연히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26배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랑 현대건설을 원전의 모멘텀으로 샀는데 올해 사서 올해 팔 수는 없잖아. 왜냐면 내년 원전이 계속 지어지고 계속 폭증할 건데 네. 계속 올해보다는 26년도 PER, 26년도 PER보다는 27년도 PER이 얼마나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지를 보면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장이니까 당연히 BHI나 S&T 에너지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비싸게 줄 수 있죠. 1등주니까 네. 할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할증을 줄 거냐? 보통 20%에서 30% 할증 줍니다. 그러면 20% 30% 보통 할증 주는 게 적정이면 BHI가 예를 들어 내년 PER이 26배인데 여기에 한 30% 할증 준다. 그거보다 40배가 비싸냐 싸냐를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GE, 지멘스, GE 버너바 지멘스, 그 다음에 캐나다의 XMTC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얼마인지 비교해 보면 좋죠. 그런 회사들 밸류에이션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원래는 20배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3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뭐 GE나 지멘스나 미쯔비시 뭐 XMCT 이런 회사들보다 밸류에이션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비싸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원전이 대형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으로 계속 갈 건데 언제든 조정은 주죠. 근데 그 조정이 10% 조정을 줄지 20% 조정을 줄지 30% 조정을 줄지 몰라요. 근데 주도주잖아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잖아요. 네. 조정을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죠. 그게 10%가 될지 20% 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업 투자자 박두한 투자자 아시잖아요. 네네. 그분은 두산에 몰빵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겠죠. 왜냐면 두산의 자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야 뭐야 체코 원전 야 연기됐어? 뭐 심지어 취소된다고? 그게 팩트인가요? 루머인가요? 루머죠. 루머잖아요. 현재 루머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재 루머예요. 근데 루머 때문에 그날 두산 주가가 마이너스 9%,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15%까지 빠졌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땡큐하고 살 기회라고. 완전 기회죠. 이거 또 자극적으로 달까봐 겁나긴 하는데 저는 그럴 때 매수해야 돼. 또 이런 거죠. 갑자기 매크로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야 금리 인하 9월 달도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또 환율이 지금 1,400원 깨져가지고 네. 1,350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환율이 떨어지면 뭐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기 좋죠. 네. 근데 갑자기 또 폭등해요. 1,400 막 50원, 60원까지 또 올라가요. 환차익 때문에 피해를 봐요. 그러거나 금리를 6월 달에 인상할 줄 알았는데 9월 달로 갑자기 늘어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자산. 미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또는 갑자기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가치 위험 자산으로 묶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박살이 나요. 막 20% 이상 빠져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위험 자산 시장이 안 좋겠죠. 그러면 주도주도 같이 빠지는 거죠. 지수가 빠지는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15%, 20%씩 막 빠져요. 그러면 기회인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야, 난 지금이라도 당장 사고 싶어. 근데 원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현대건설인 거죠. 그리고 기자재를 사고 싶어. 그럼 S&T 에너지는 똑같이 BHI만큼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데 PER이 올해 기준으로도 1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를 하는 게 맞는데 타이밍을 본다면 매크로 변수나 어떤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을 좀 고려하자. 그렇게 보고 당장 시점에 싼 걸 찾으라면 S&T 에너지랑 현대건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K방산 주식이 뜨거운데요. 또 반면에 약간 좀 식어가는 느낌 난다라는 분도 계시고 K방산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전혀 식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요거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152% 수익 났고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우리 찍는 장중 기준 가격으로 124% 상승 중이고요. 자, 여기도 주도주죠. 아까 원전이랑 똑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좋나요? 아니죠. 네. 현대로템이 수익률로 드디어 25년도에 역전했습니다. 오늘 폭등하더라고요. 오늘 막 10% 넘게 급등하는데 현대로템도 작년에 하나에어로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85% 상승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올해 164%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작년에 72% 상승했고 올해 66% 상승했어요.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위아까지 평균 수익률이 81%예요. 지수 8.8% 상승 나는데 81%예요. 그러면 비싸든 싸든 내가 주도주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겁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게 요 DD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MDD라고 합니다. 맥스 드로우다운. 네.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의 등락률, 괴리율입니다.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최고점 구간이죠. 왜?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9%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하나오션 마이너스 17.9%. 하나오션은 조선인데 군함 하기 때문에 방산에 넣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신고가 돌파해서 마이너스 2% 최고점하고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LIG 넥스원 마이너스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나시스템도 마이너스 4.9%밖에 차이가 안 나요. S&T 다이내믹스 마이너스 4.7%. 현대위아만 아직 최고점 회복하려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이거 빼잖아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1%대로 줄어듭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이다. 완벽하게 주도주를 입증하고 있다. 최고점 영역에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대표님, 과거에는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런 완제품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각광받았는데 요즘에는 K방산 시장에 엔진 같은 부품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얘기인가요? 그 방산 요거 굉장히 그림 잘 돼 있더라고요. K9 자주포하고 K2 전차. 근데 외부 거 부품, 특히나 엔진 같은 거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독일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가 안 되니까 마진이 나쁜 거죠. 이거 싸게 납품하는데 마진이 떨어지면 계속 장기적으로 수주를 받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왜 2차전지 똑같아요. 양극재 업체들 리튬 니켈 강산 사잖아요. 전구체 밑에 자회사로 둬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에서 직접 전구체 조달받잖아요. 포스코퓨처 외부에서 사오고 뭐 LNF 외부에서 사오고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원가 경쟁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K9 자주포도 결국은 국내 밸류체인에서 엔진을 쓰면서 원가를 엄청나게 절감하고 밸류체인을 내재하면서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얻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엔진은 독일 거 갖다 쓰니까 독일에서 엔진 수급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독일에서 엔진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그러면 그게 굉장히 하여튼 우리나라 이 K9 자주포 수주 받고도 K2 전차 수주 받고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속이 됐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밸류체인을 내재한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다 가는 거죠. 풍산, S&T 다이내믹스, STX 엔진, K2 전차 쪽에서는 유무선 통신 장비 쪽에 코치 테크놀로지, 빅텍, 뭐 MNC 솔루션, 현대위아, i3 시스템 이런 회사들 밸류체인들이 그냥 S&T 다이내믹스 여기 또 있죠. 변속기.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국산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각종 외국 기업들, 유럽계 기업들한테 발주를 줬을 때 생겨나는 레퍼런스 문제, 납기 문제, 또 여러 가지 공급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엔진 같은 부품들을 국산하면서 더 경쟁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 변속기를 최초로 대부분 독일의 라인메탈 걸 쓰다가 이제 S&T 다이내믹스 변속기를 쓰니까 S&T 다이내믹스도 영업이익이 166% 증가하고 K2에만 들어갔더니 이제 K9까지 확장되고 그 다음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이 K9 자주포와 한국형 구축함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데 직접 국내 엔진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이 막 124%씩 증가하고 적외선 센서를 공급하는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센서도 전부 뭐 유럽산이나 미국산을 쓰다가 이제 국산화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다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제 예전처럼 완성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딱지 달고 거기만 올라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렇죠. 대표님 또 이제 방산주만큼 로봇 시장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개 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외 로봇주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옵티머스 그 시연 영상 보시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다 못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진짜로. 아니 그랬잖아요.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공장에 채워지는 거 5년 안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우리는 3년 정도 27년에 휴머노이드 공장에 싹 깔릴 거라고 했고 최근에 속속들이 데이터 나오는 게 뭐냐면 BMW의 피규어 AI 로봇이 그거밖에 안 들어가? 아 물량 더 늘려줘. 그랬더니 경쟁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에서 야 수천 대를 공급할 게 아니라 수만 대를 공급해야지 하고
단위 사이즈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물류하면 뭐 거의 탑 티어죠. DHL 들어보셨죠? 네. DHL에서도 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좋더라. 그거 물류 우리 그 이동 로봇으로 쓰게 공급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업종 간의 합종 연행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참 돌아가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7%였는데 올해 55%, 많이 내려왔어요. 점점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도 한번 오지 않을까. 하이젠 R&M 95% 상승했죠. 고영 75% 상승했죠. 뒷단에 있는 거 중에 하이젠 R&M하고 같이 비교해서 꼭 공부하셔야 될 기업이 로보티즈인데 4천억대 시총이었어요. 시총이 7천억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107% 올랐습니다. 근데 유일로보틱스는 뭐 펀더멘탈이 괜찮지는 않은데 SK온 때문에 8천억 사이즈까지 왔고 100% 상승했어요. 자, 클로봇이 65% 상승했네요. 클로봇 별로 아는 그거 없잖아요. 네, 처음 아는 들어봐요. 투자자들 없잖아요. 유진로봇도 잘 모르시죠. 네. 45% 올랐어요.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주예요. 상장 첫날 대비 80% 올랐어요. 요 밑단에 T로보틱스도 30% 올랐어요. 로봇주들이 평균 22% 올랐어요. 지수 아까 8% 올랐죠. 코스피 지수. 네. 초과 상승이죠. 네.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고 있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나요? 주도주죠. 주도주인데 약간 밀려요. 왜냐? 방산이나 원전은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20% 언더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 단에서는 제일 밀리는 게 로봇이에요. 현재로서. 왜냐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50%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이젠 R&M 30%대고요. 레인보우도 30%대고요. 로보티즈는 12%대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3조짜리인데 지금 계속 부진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조금 회복돼도 이 평균 DD 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30%대로.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로봇주는 계속 주도주 후보군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앞서 2부에서 원전주는 좀 조정받을 때마다 꼭 담아야 된다. 네네. 최강의 주도주다 하셨는데 네. 그럼 반면에 로봇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필수로 들어가야 될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로봇하고 원전 중에 원전이 이미 주가가 로봇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이 표만 보셔도 비중을 저는 로봇을 더 많이 싣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네. 저는 로봇이 원전 못지않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한 거는 로봇은 아직 적자잖아요. 원전은 숫자가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봇이 돈을 버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로봇이 성장주의 그 가치를 잃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성장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막 전환하는 시기에는 로봇에 대한 어떤 글로벌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대기업들이 돈이 들어가는 돈의 흐름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지 않으면 저는 원전주보다는 로봇에 대한 주가의 상승 포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보면 예를 들어 원전을 20% 담는다고 하면 로봇은 최소 30% 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에 또는 모든 서비스 산업에 로봇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원전보다 더 큰 시장일 수 있어요. 포텐 자체는. 에너지 시장이 예를 들어 전체 에너지 시장 뭐 천조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300조 시장이라고 보면 로봇은 제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싹 다 바꾼다? 그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만 350조 시장이에요. 그 협동 로봇 시장이 한 150조에서 200조 되거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제조업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업까지 침투한다. 우리 가정까지 침투한다? 그럼 로봇 시장도 이거 전체 로봇 시장은 1,000조 시장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 배터리보다도 더 큰 시장이 로봇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AI랑 결합된다? 그러면 진짜 최대 보면 뭐 한 1,300조 시장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좀 주목하고 계신 로봇 기업이나 혹은 세상이 주목하게 될 호재나 이슈가 있다면 좀 소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로보틱스를 낙점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그룹, 하나, 두산 로봇 제조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이 피지컬 AI랑 개념이랑 인바디드 AI랑 개념.
신체와 AI 개념이 통해서 AI가 추상적인 소프트웨어에 머무르지 않고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물리적인 신체, 바디를 갖춰서 현실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와 AI를 뭘로 구현할 거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할 거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필요한 핵심 부품이 뭐냐? 사람의 근육과 연골,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액추에이터는 국내 기업들이 해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제가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하이젠 RNM이 있고요. 저는 여전히 제 로봇 탑픽은 하이젠 RN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로보티즈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하이젠 RNM급의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로보티즈다. 왜 그거를 로보티즈가 그럼 뭘 보고 세계적인 액추에이터 수준이냐?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가 세계 그 탑티어 로봇 회사 중에 꼽히는 회사로, 중국 로봇 회사 중에 제일 잘 만드는 회사고 세계 탑티어에도 들어가는 뭐 한 10위권 정도 로봇 회사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봇 부품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로봇 부품 회사들 거를 안 쓰고 이 유니트리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중국의 액추에이터보다 기술력이 높다는 거고요. 심지어 로보티즈는 기사 찾아보시면 테슬라의 시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건 언제든 로보티즈의 글로벌 레퍼런스가 쌓이면 테슬라 쪽으로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슈로 봤어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분리했어요. 물적 분할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영업 마진이요 28%예요. 이번 1분기 실적 나오는데 20%가 넘는 엄청나게 좋은 영업 마진을 가진 사업부인데, 심지어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98.5%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이 자율주행 로봇 개발한다고 연구개발이랑 인건비랑 감가상각비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한 게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분리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은 우리가 외부에 투자를 받을게, 로보티즈의 주가는 분리한 이 액추에이터 사업만으로 평가를 해줘.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랑 액추에이터를 분리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 인력 충원하고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했는데 물적 분할하면서 그 부담이 완전히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은 외부에서 투자금을 받아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대로 R&D를 키우고, 액추에이터는 피지컬 AI에 집중해서 피지컬 AI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액추에이터는 그 자체로 이제 투명하게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구글의 딥마인드나 스탠퍼드 대학의 모바일 알로하 로봇, 그 다음에 MIT의 피지컬 AI 쪽에 공동 연구에 들어가고, 심지어 메타나 애플의 가정용 탁상 로봇까지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이 로보티즈의 이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 통합 액추에이터를 구동 부품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휴머노이드 전 단계인 약 일종의 과도기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밑에 발 달린 거, 다리가 없어요. 바퀴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AI 워커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거 LG전자에 납품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전사업은 무조건 로봇이랑 믹스되는 혼합 사회가 올 거다. 네. 6월 달에 뭐가 나오죠? 삼성이 그러니까 가정용 AI 비서라고 하는 볼리라고 하는 로봇 나오죠. 공처럼 생긴 거. 네. 이제 6월 달 이제 곧 나오죠. 그런 가정에도 급격하게 침투되고 있다는 거고요. 액추에이터 유니트리 로봇으로 증명을 했고, 당연히 이 액추에이터는 국내 아마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하이젠 RNM이 꽉 잡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 하이젠 RNM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액추에이터가 OP 마진이 20%가 넘는 굉장히 고마진의 상당히 좋은 핵심 부품이면서 마진율도 좋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이라 보고요. 로보티즈는 이미 수출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출 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 너무 중요한데, 휴머노이드 생산 원가의 80%가 액추에이터예요. 어마어마하게
핵심 오브 핵심 부품인데 그 중에 이 손의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네. 모든 작업이 손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손의 자유도라고 하는 이 덱스트러스, 이게 손 말하는 겁니다. 덱스트러스용 액추에이터는 전체 휴머노이드 생산 원가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품인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5천만 원 가정하면 지금 5천만 원대 없어요. 7천만 원대 제일 싸요. 중국 거. 7천만 원 가정하면 15%면 얼마죠? 800만 원 정도 네. 되겠네요. 그죠? 800만 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800만 원 얘네가 로보티지가 몇 대 생산하겠다 하면 그냥 딱 가격 곱하기 물량 하면 매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400억 매출 아마 이 액추에이터 매출로만 올해 400억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액추에이터 이 덱스트러스용 액추에이터는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휴머노이드가 15개 정도 쓴다고 하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44개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으로 다른 중국 로봇이든 유럽 로봇이든 지금 탑티어 테슬라 동급인 피규어 AI도 결국은 이 40개 이상의 이 액추에이터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는 손만 필요한 게 아니죠. 골반, 무릎 이쪽에는 더 손만큼 더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더 높은 기술 난이도의 그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니까 그 액추에이터를 로보티즈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추에이터는 이 로보티즈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젠 RNM도 같이 하니까 그 두 개 회사를 계속 경쟁해보서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젠 RNM 짧게 업데이트해드리면 하이젠 RNM은 어디를 노리고 있냐면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하는 순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미 피규어 AI급이기 때문에 피규어 AI 같은 회사들 액추에이터 내재화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냥 로봇만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로보티지가 됐든 현대차에 납품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 이력이 있어? 그 액추에이터 가져야 봐. 그래서 글로벌 로봇 회사로 확장 이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개발해봤자 27년이라며. 근데 그 전에 이 액추에이터 부품 회사들은 이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로 그냥 빵빵빵빵 물량이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보티즈랑 하이젠 RNM이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커질지 좀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데 그 두 개 회사가 가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주가가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주 짧게 업데이트해드리면 작년에 삼성전자 연구개발로 매출이 발생했어요. 네. 14억 5천이거든요. 그냥 테스트 해본 거예요. 연구개발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갖다 써볼 거 한 거예요. 1%도 안 되겠죠. 0.0000 뭐 1%일 거예요. 근데 14억 5천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의 엄청나게 많은 제조업 현장에 14억 5천이 아니라 뭐 140억, 뭐 300억, 500억 이렇게 쭉쭉쭉쭉 삼성전자 제조업체 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왜 못 가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시총이 이미 5조까지 사이즈가 컸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아까 시총 작은 거 왜 이게 가볍게 움직였을까? 시총 4천억짜리니까 2배 올리는데 4천억밖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조짜리 2배 올리면 5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로봇 사이클이 이제 성장의 초입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젠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주가는 반영될 거로 보고 더 재밌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